예, 이번 중기학술대회 학회장 초청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숙명여대 김영원 교수입니다. 오늘 초청 강연 연사분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고려대학교 허명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모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교수님에 대한 양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교수님은 1974년도에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에 입학을 하셨고요. 아마 그때가 계산통계 1회 입학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8년도에 졸업을 하신 다음에 84년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박사학위 받으신 직후에 바로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에 부임하셔서 고려대학교에서 36년 동안 공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한국통계학회에서는 부회장을 비롯해서 응용통계연구 편집위원장, 사업이사, JKS 운영위원장 등 많은 활동을 해주셨고요. 특히 우리 학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통계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녹조 근정 훈장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 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여러 차례 석탑 강의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는 통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최근까지 40여 권의 저서와 실용 분야 관련된 140여 편의 논문을 쓰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응용 통계 분야에서는 후배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많이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하신 후에는 9월 달부터 성신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에서 석자 교수로 활동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데이터 과학 분야의 연구와 후학들을 위한 활동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따 발표 들으면 아시겠지만 허 교수님께서 이 통계학 연구 말고도 이제 아주 좋은 취미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허 교수님께서 오늘 이번에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그리신 그림을 40점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접수대에 놔뒀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 점씩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허 교수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우스를 포인터를 네, 안녕하세요. 네, 허명혜입니다. 굉장히 좋게 소개해 주셨는데 부끄러운 것도 있고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발표는 약간의 자화자찬처럼 비춰질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하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84년 9월에 고려대학교에 조교수로 부임하였고요. 이 통계학회는 그해 가을에 육군사관학교 당시 이윤호 교수께서 계셨는데요. 학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40명 정도가 참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약 400명 정도는 참석할 테니까 학회 규모도 엄청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 저랑 같이 일종의 데뷔하는 신진 연구자가 연세대학교의 김병수 교수님, 서울대학교의 조진섭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학회 활동이 저로서는 이제 긴 장거리, 저는 한 36년에 걸친
장거리라고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그런 저랑 한 30여 년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걸음을 같이 한 여러분들을 좀 언급함으로써 이 발표의 의미를 갖추고자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몇 개 분야로 걸쳐서 이제 나눠서 발표할 거고요. 요 사진은 84년 12월에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사은회인데, 이 글자 폰트도 상당히 요즘이랑 다르죠. 지금 화질이 좋지는 않은데, 왼쪽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 퇴임하셨습니다. 이재창, 신한풍, 백운봉 교수님 작고하셨죠. 장인식, 김기목, 김기영, 그리고 접니다.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였습니다. 제가 84년 조교수로 부임하면서 청운의 꿈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 분의 이 학문적인 사표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도 그거엔 변함이 없습니다. 너무 크신 분들이라 지금의 저랑 이제 비교하면 너무 제가 초라하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제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살았는데, 세 분은 첫째는 이제 R.A. 피셔라는 분이죠. R.A. 피셔. 세 번째는 제가 여기 슬라이드엔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존 휴키라는 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 브래들리 에프론이라는 세 분을 하고, 물론 R.A. 피셔 이분은 제가 직접 뵌 일이 없죠. 네. 근데 R.A. 피셔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획기적인 저작을 내셨죠. 우리가 흔히 간과합니다만 이제 절반의 저작은 연구는 유전학에서 있었고, 요즘 이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쓰신 분이죠.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그분이 두 분의 사표가 있으신데, 존경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R.A. 피셔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R.A. 피셔는 통계학의 R.A. 피셔가 아니라 유전학의 R.A. 피셔죠. 동일 인물이긴 합니다. 이분은 이제 로담스테드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지금의 농진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농업 연구에서 생기는 데이터에서 직접 시작해서 이제 연구를 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20세기 초반에 굉장히 맥시멈 라이클리푸드부터 익스페리멘탈 디자인 등 굉장한 여러 업적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이 저서 논문들을 읽는 독해 모임을 제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대우학술재단에서 이러한 독해 모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약 10만 원 정도를 줬고요. 저희들이 복사비 이런 거 그리고 피자 정도를 먹으면 한 10명이 딱 그 돈이 됐습니다. 저로서도 이때 많은 R.A. 피셔의 글들을 읽었고, 이때 이런 모임의 분위기를 제가 무척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관이 돼서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저랑 같이 독해 활동을 했던 분들의 리스트가 여기 있는데, 이용구 중앙대 교수, 신한풍 고려대 교수, 그리고 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종우 서울대 교수님, 김우철 교수님, 이용주 교수님, 이태림 교수님 등입니다. 통계학에서 고전을 읽는 이러한 활동을 제가 지속적으로 더 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없는데 이 조재근 교수가
사실은 저보다 훨씬 더 깊게 나중에 읽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연구, 그리고 교육, 사회활동 이렇게 세 가지의 우리가 교수로서의 그 역할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첫째가 연구인데, 제가 지난 30여 년을 돌이켜 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연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80년대 후반에 들면서 교수로서의 역할 중에서 연구가 차지하는 그 비중에 대해서 간과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연구는 일종의 자만심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하고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하면 어느 땐가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도 들뚱말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후회되는 그런 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취향에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 이거는 이제 존 튜키의 존 튜키도 굉장히 훌륭한 글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테크니컬하지 않고 그냥 필라소피컬한 논문들도 많이 쓰셨어요. 그분의 뜻에 제일 따라서 한 건데,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처음에 생각을 했느냐면, 이게 연구는 더 훌륭하신 분들 계시지만, 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레드 오션에 뛰어드는 거고요. 하나는 블루 오션에 가는 겁니다. 레드 오션은 지금 요새 핫 토픽이 되는 아주 많은 경쟁자들이 있죠. 그런 분야의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좋은 점이 있죠. 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은 사실 레드 오션의 토픽을 따라서 하게 되죠. 저는 약간 생태적으로 이 남과 경쟁하는 것을 약간 회피하는 그런 심리적 성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블루 오션을 택했는데, 블루 오션은 경쟁자들이 적죠. 마음은 편한데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없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취약점이죠. 하여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다가 제가 하야시 수량화라는 것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 풍토에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인데, 우리나라의 통계학계, 특히 통계학계, 아니면 일반적으로 학계는 일본에 대해서 정말 잘 모릅니다. 일본에 대해서 정말 잘 모릅니다. 약간의 편견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근데 실제로 일본을 방문해 보니까 이 하야시라는 분이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카이케를 많이 생각하죠. 근데 일본에 실제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하야시라는 분이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고, 이분 또 스타일이 약간 오야붕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세력이, 학계에서 세력이 아주 크죠. 근데 이분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를 보니까 소위 하야시 수량화 1, 2, 3, 4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이제 1945년 전후루에서 많이 개발이 되었고, 당시에 일본은 구미와는 이제 정치적인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분의 업적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수량화 3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프랑스 벤제크리의 코러스판던스 어널리시스가 이제 서로 사실은 나중에 드러나기는 같은 방법이다, 동등한 방법이다 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또 프랑스의 또 데이터 분석학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하고 일본의 관계는 지금이나 그 이후로 이 분야에서
프라이어리티를 다투고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서로 칭찬하는 그런 관계고요. 그래서 이 수량화 1, 2, 3, 4 특히 3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제가 공부를 한 거죠. 이때 도움을 주신 분이 유타카 다나카 그리고 창시자인 찌키오 하야시 선생이십니다. 네. 이때 이런 관련 공부를 하느라고 이 관련 것들은 이제 영어권에는 별로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일본어를 당시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바이플랏이라고 하는 것과 바이플랏은 이제 영국에서 가브리엘, 가우어 이런 분들이 개발하신 방법이죠. 이것은 그 행과 변수를 동시에 시각화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이제 기하적으로 보자면 행 공간이 있고 행 공간은 보통 이제 우리가 n 곱하기 p 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는 행 공간은 그 p 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 공간은 n 차원 공간. p 차원 공간과 n 차원 공간이 이제 어떻게 그 연결되어 있나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믿질 않았습니다. n 차원 공간과 p 차원 공간이 어떻게 연결되나 그건 믿지 않았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제가 고려대학교에 그 재직하면서 이제 최영석, 한상태, 박미러 박사 등 초기에 이 박사과정 학생들과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것을 확장하는, 이해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특별히 어떤 용어에 관해서 그 마음이 들어서 하고 싶었던 게 로버스트니스에 관련된 겁니다. 예. 저는 이 로버스트니스를 제가 이건 좀 통계학 이외의 건데요. 좀 그런 이야기 해도 되죠? 제가 32번 결혼식 주례를 봤습니다. 결혼식 주례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통계학 공부하다 보면 뭐 우리가 일반 인문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철학은 통계학 용어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버스트니스고요. 우리가 흔히 강건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그 말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저는 튼실함으로 번역을 합니다. 튼실하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그것을 견디어내는 느티나무 같은 것이다. 그래서 로버스트니스는 특히 이제 이 로우 퀄러티 데이터, 요즘 말하는 빅데이터가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서 꼭 갖춰야 되는 성질이고요. 관련돼서는 가령 프린시팔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나 이런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이런 건 다 로버스트하지 않죠. 그래서 로버스트한 그런 알고리즘과 방법론에 관심을 두었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몇몇 제 박사과정 학생들과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에 대해서도 좀 했고요. 이제 김미경은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이명빈 교수는 이제 저랑 74학번 서울대 동기인데 아까 그 소개하시면서 계산통계학과 일기다라고 하셨을 때 이게 중계받는 몇 분이 좀 안 좋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74, 73, 72 학번이 계산통계학과 일기입니다. 예. 3개 학번이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74 학번만 일기인 것은 아니다. 예. 좀 여러분들 언뜻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근데 그게 팩트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supervised learning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reproducibility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보죠. 그래서 뭐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고 뭐 evaluation도 해보고 그런데 우리가 unsupervised learning, 클러스터링과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reproducibility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모든 통계적 방법은 통계적 결과는 reproducible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셀프 오가나이즈 맵, 코어넨, 또 파셜리스트 스퀘어, 그리고 이제 패러렐 코오디네이트 플랫. 지금은 이제 중앙대 온 곽일혁 박사의 석사 논문으로 이런 걸 했는데, 패러렐 코오디네이트 플랫 같은 것은 뭐 사실 아이디어는 정의는 심플하죠. 축을 평행하게 잡아서 어떤 선으로 연결한다는 건데, 그 안에 그 내면에는 상당한 기하적인 인터프리테이션이 있고, 그러한 그 기하적인 해석에 근거하면 더 낮게 할 수 있다. 더 나은 것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여하튼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스스로는 재미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바이플랏 기법들을 많이 확장해서 뭐 예컨대 서포트 벡터 머신과 같은 뭐 힐버트 공간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또 그 국소적 투영, 로컬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썼습니다. 이건 이제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프린시팔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같은 걸 해보면 이게 한 뭐 10차원, 8차원, 10차원 그런 것들 2, 3차원으로 줄이는 건 오케이. 그러니까 교과서 이그젬플들은 괜찮은데 차원이 커지면 이게 퍼포먼스가 아주 형편없어지죠. 이피션시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랜드 캐년을 가죠. 그랜드 캐년에서 뭐를 제일 볼 수 있느냐? 원샷을 골라라. 그럼 뭐 제일 멋있는 가장 그랜드 캐년다운 거를 하나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랜드 캐년은 굉장히 장대하기 때문에 한 장의 사진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 장의 스냅샷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차원의 데이터에 들어와서 할 때에는, 그리고 n과 p가 커지면서는 여러 장의 스냅샷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로컬 프로젝션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떨어져 있고 가장 최근 제가 관심을 둔 최근 한 10년 관심을 둔 것이 이 블랙박스의 시각화라고 하는 토픽인데, 이 토픽은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상당히 굉장히 관심이 했던 토픽입니다. 뭐 고등학교 수학으로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으로 만드는 함수는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y는 뭐 f 또는 f hat, x 오므터 xp 이런 거죠. f는 어떤 뭐 non-parametric한 방법으로 피팅해 내는 거죠. 그게 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뭐 랜덤 포레스트나 딥러닝이거나 뭐 다 이런 예측 함수를 만드는 건데, 문제는 이제 P가 커짐에 따라 사실은 P가 3 이상이면 이것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근데 P가 1인 경우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만드는 거고요. P가 2면은 뭐 이렇게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퍼스펙티브 플랫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P가 3 이상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만들 함수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런 제가 컨디셔널 프리딕티브 그래프라는 건 이게 첫 번째 2008년 연구에서인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제 논문도 잘 안 알려지고 그래서 또 쉬운 아이디어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R에도 패키지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프리드만의 책에도 논문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프라이어리티를 인정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했고요. 핵심 아이디어는 XP라는 각 변수에 대해서 이 변수를 변하게 하고 나머지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러한 2차원 그래프를 보면
모양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좀 더 개발시켜 나가게 되죠. 조금씩 개발시켜 나가서 지금은 제가 하는 것들이 이것보다는 조금 고차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정의에 따라 그냥 하는 건데, 왼쪽에 4개 그래프는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만드는 그런 함수이고, 오른쪽 4개는 랜덤 포리스트만으로 구성된 이런 함수인데, 이러한 방법을 쓰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체에 대해서 이런 엑스레이나 이런 스캔하는 사진이 있듯이 우리가 만든 함수를 스캔해서 볼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통계와 관련된 과학 철학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머신 러닝이 프리딕티브 툴인데 이것이 과학이기 위해서는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머신 러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에 비즈니스계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있어서, 예컨대 그 뱅크 론을 신청을 했을 때 리젝트된 이런 커스터머에 대해서 왜 리젝트 되었는지, 어떤 요소에 의해서 리젝트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유사한 이슈로 요즘 그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 옐로우 레벨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그 구글에서 설명하는 방법은 우리가 머신러닝을 했다, AI를 했다. 근데 당신 거 그 유튜브 동영상은 노란 딱지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죠. 근데 앞으로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최근에 이제 끝 마무리가 돼서 정리는 못했지만,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느냐면, 어떤 기계학습으로 구성된 프레딕티브 펑션이 있을 때 거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패스, 설명 공간 내에서의 거리, 길.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서 잘 센스가 있는 가이드가 이렇게 안내해 주듯이 가장 흥미로운 어떤 패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이런 함수를 아주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길,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 흥미롭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가장 빨리 올라가는 길,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것일 수가 있고요. 근데 가장 빨리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흥미로운 여러 패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조사 방법에 대한 그런 연구를 했고, 많은 부분이 이제 김용원 교수와 같이 했고, 경험을 같이 했죠.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학회에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연구에 대한 그 비중이 좀 약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뭐에 방점을 두고 제가 했느냐, 덤으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심리적인 건데 이런 겁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통계학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통계학으로. 제가 나름 부드럽게 생겼는데 엄청나게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약간 받은 인상이 80년대 후반에 약간 통계학 전공자 한국에서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 학내에서, 학계에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이 통계학을 도구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몇 가지 시도를 하게 됐는데 많은 경우 실패했습니다. 예컨대 수능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서 엄청 깨졌어요. 그 선택 과목을 이렇게 이퀘이팅 한다고 하는데 등호하는 방법, 수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도 제 방법이 월등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그 몰상식한 방법, 평균, 표준, 편차 나눠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바람에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그 제가 1년 정도의 작업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런 좀 좌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래도 첫 번째 성공적인 케이스가 이 피플 메타, TV 시청률을 측정하는 전자장치인데요.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어느 집에서 어느 채널을 얼마 동안 보는지, 누가 보는지를 기록하는 장치가 피플 메타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제가 2000년부터 약 10년을 했는데요. 당시로서는 이게 멋있는 방법이죠. 센서로 잰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엄청 뭐 멋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용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불만은 뭐냐면 이상하다. 이상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조사회사 사용자 그룹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불신하는 관계가 됩니다. 제가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슈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요즘 그 선거 부정에 관한 논란, 저는 모든 전자장치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의심합니다. 이때 얻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굉장히 하이텍이 적용되는 순간 이 조사자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고 아는 것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하고의 간격이 크죠. 그럴 때 갈등을 조정하는 그 어떤 팀이 필요한데 이게 검증팀이고, 저는 이제 이때 전자공학 하는 팀, 또 방송학을 하는 팀, 또 통계학의 여러 팀, 김규성 교수, 한상태 교수, 강현철 교수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셨고요. 전자공학은 또 다른 팀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제가 전체를 오가나이즈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고, 많은 부분에서 그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TV 시청률 시장이 대략 2조 원 규모였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조 원 정도의 그 인더스트리에서 임팩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학제적 연구, 이거는 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화자찬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면서 알게 된, 그리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전화번호부라는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그 사회조사를 다 전화번호를 써갖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제가 이 전화번호부 이슈를 보면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편향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 라고 보고, 미디어 리서치의 김종훈, 여기 호소대학 한상태 강현철 교수님과 같이 랜덤 디짓 다이얼링에 대한 그 이론과 그리고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서치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랜덤 디짓 다이얼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 회사들의 금방 파급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물론 랜덤 디짓 다이얼링 갖고만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때 시의적절하게 랜덤 디짓 다이얼링이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김영훈 교수와 같이 많이 같이 한 부분인데, 제가 2007년 대선부터 한 10년 넘게 이 선거 예측에 대해서 작업을 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은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작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앞으로도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고백하자면 이런 거죠. 통계학하는 사람들은 분산 계산 참 잘해요. 통계량 T를 주면 T의 분산이 어떻게 된다, 그것이 어떤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거 굉장히 잘하는데, 바이어스 오브 T가 어떤 편향이 있느냐, 이걸 하는 데는 통계적인 트레이닝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어떤 프레임 하에선 어떤 unbiased estimate T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산출하는 어떤 추정치, 통계 결과에 어떠한 편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떤 통계적인 트레이닝, 우리가 교실에서 하는 그런 트레이닝 갖고 되지 않죠. 근데 저랑 같이 했던 여러 사회과학 전공자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 통계학의 후학들께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편향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편향과 분산의 트레이드오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 바이어스라는 게 더 중요하다. 프라이머리 임포턴스는 바이어스를 잡는 데 있다. 그리고 분산이나 이런 변동성은 2차적인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고맙게, 자랑은 아니고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국가훈장을 통계학회 추천으로 2011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40권의 책을 썼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의 이것도 심리적인 약간 집착 같은 거였다고 보는데, 제가 뭐를 자꾸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기록을 해두려고 하는 어떤 저희 집에 내려오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강의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책을 쓰게 되었고, 조사 방법론이라는 강의를 제 생각을 담아서 냈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제가 참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책에 보면 주사위의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확률에는 수학적인 확률과 통계적인 확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사위를 던져보자, 한 면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이걸 또 던져보자, 1000번을 던졌더니 6분의 1이랑 비슷하게 16.2% 나오고, 10,000번을 던져보면 더 가까이. 정말 멍청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멍청한 예다. 네. 그런 식의 예를 보여주면 정말 똑똑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통계학에 대한 굉장히 나쁜 인식을 준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 스스로 이 수학적인 확률이 뭐냐, 통계적인 확률이 뭐냐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관심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14면 주사위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만든 프로토타입입니다. 요즘 같으면 3D 프린팅으로 할 텐데, 예전에는 이 목공소에서 목수랑 협업하면서 한 10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라시대 14면 주사위에 관한 거였고요. 근데 이 연구가 제가 쓴 어느 연구나 논문도, 더 훌륭하신 분들은 있으시지만, 이 과학동화, 수학동화, 우리나라에도 그런 잡지들이 있습니다.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보긴 하지만, 그런데 소개되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고 여러 일간지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그 통계학의 미디어화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제가 이 퇴임을 앞두고 이제 유튜브에 좀 빠져들면서 느낀 건데, 이 과학 분야에선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있으시더군요. 네. 이 장원철 교수님도 탤런트가 있으시고 하신 걸로 아는데, 앞으로 많은 인재들이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과학, 대중 커뮤니케이션에 있습니다. 제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은 인용이 된 논문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학술 발표의 논문집, 보통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면 다 버리잖아요. 그런 논문이라 실제로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학회 어디에도 그런 레코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유세에 대해서, 유식 구르는 과정에 대해서 그런 그 역학의 법칙을 써서 설명을 하는 그런 논문인데, 이제 우리가 윷을 던지면서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높게 던지고 세 개는 굴리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방법이죠. 이게 강면이 확률이 2분의 1이면 그럴 필요 없죠. 다 굴려도 되고 뭐 다 던질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을 했더니 이 추석 때만 되면 이 과학부 기자들이 전화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나중에는 아주 신경질 내갖고 그냥 다 끊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일간지나 이런데 인용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교육 분야에서는 제가 조교수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잘 가르치는 선생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연구를 중시하는 대학 분위기에서는 아마 unfit, 부정할 수 있는 케이스일 수 있는데, 저는 가르치면서 이 가르침에 대한,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한 어떤 미션, 이런 걸 느끼면서 했습니다. 가장 많이 가르쳤던 그런 과목들이 있고요. 보통 교수님들이 잘 가르치고 싶지 않은 통계 수학, 이게 이제 대학 수학, 캘큘러스 같은 건데,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가르쳤고요. 통계적 사고, 이런 과목도 교양 과목. 이 레코드를 제가 증빙하려고 했는데, 한때 제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조사한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인상적인 과목에 1위에 선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검색해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과 통계학 이런 과목도 했고, 법학대학원에서 했고요. 제가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모든 거를 이제 다 내려놓는데, 하나 좀 앞으로도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법 분야입니다. 최근에 이런 법학 관련된 연구원, 법학연수원 이런 데 특강 이런 것도 기꺼이 응하고, 인권위원회 이런 데 판례에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슈는 이거죠. 가설 검증을 할 때 증명의 부담이 있습니다. 증명의 부담. 증명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가 널 하이포테시스의 입장을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다. 그래서 어떤 삼성 반도체 근로자가 폐암에 걸렸는데, 법원에서는 그것의 이 폐암이라는 결과에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원인에 근거한다는 걸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떠한 통계적 증거도 법원에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최근에는 좀 완화되는 추세, 국제적인 추세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증명의 부담의 문제는, 통계적인 증거가 상당히 스트롱할 때에는 재판정에서는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서
누가 무엇을 증명할 것인가 입증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바꾸는, 룰을 바꾸는 그런 것이고요. 그런 그 논리로 처음에 그것도 한 2년 정도 저랑 인권위원회랑 싸움을 했는데,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성 및 연령 차별에 대한 문제를 고용주에게 넘기는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도 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 하나은행의 성적 차별 고용 문제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 법 분야에서 이 통계적인 방법론이 쓰이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통계 상담 이 과목도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했던 거고요. 제 나름대로의 철학은 제가 이 교육 연구에, 교육 3장 연구에서는 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진부하게 들을 수 있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는 스킬은 통계학에서도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것이 기본이다. 네. 이 기본이다. 그러니까 특히 학부에서는 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사고, 딥 띵킹이라고 하는, 제가 이걸로 학생들 많이 괴롭혔던 것 같은데요. 저는 쉬운 문제 여러 개 푸는 것보다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숙고해서 푸는 그런 트레이닝을 대학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딥띵킹, 깊은 사고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탐구형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초기에는 그냥 중간고사 보고 기말시험 보고 채점해가지고 학점 들고 이런 식의 교육을 했지만, 나중에 갈수록 저는 그러한 식의 시험에 의한 측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사고 능력을 교육의 결과를 측정할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강의를 듣고 어떤 이슈들에 좀 더 흥미를 갖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단초를 갖고 살펴보게 되었는가를 말하게 하는 그러한 그 발표형 수업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학점 따가지고 졸업해야지 하는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이고 제 강의를 피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탐구형 학습이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석사 강의상을 3번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이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의 젊은 교수님들의 그 티칭 스킬이 워낙 뛰어나셔서 최근에는 거의 못 받았습니다. 교과서 집필, 네. 약간 후회하는 것이긴 한데, 저 나름대로의 충실한 기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활동, 이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프로젝트를 많이 한 교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있고 동료들이 계신데, 이제 박홍래 교수님 고인 되셨습니다. 근데 박홍래 교수님은 저한테 현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한 비침을 주셨습니다. 이 수리과학자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점인데요. 이 수학적인 고도의 수학을 쓰는데 열중하게 되죠. 그러면서 현장을 무시하게 됩니다.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쉬운 수학, 사칙 연산만 하더라도 이 현장의 을 보고 그것을 반영하는 방법이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가르침을 주셨고, 또 최지훈 교수님,
뭐 상당히 저한테 영향을 주셨는데, 일을 프로로 하려면, 그러니까 돈 받고 일을 하려면 그 값어치의 10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 받고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액수에 관계없이 프로로서의 압도적인 그 효과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굉장히 저는 일생 동안 이 두 분의 가르침을 구현하려고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예, 여러 프로젝트를 했고, 중에 뭐 돈도 벌었다면 벌 수 있었는데, 저로서는 그 통계학 전공자들이 예컨대 뭐 이런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산업 현장에서 그런 데 가면 보통 상공과 출신들이 많죠. 예. 또 이런 서베이 업체 이런 데 보면 뭐 사회학과나 심리학과, 경영학과 출신들이 있죠. 예. 근데 이 통계학 전공자가 뭔가 다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유니크한 컨트리뷰션을 하고, 저 사람이 분명히 돈 준 거 이상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강연, 오늘이 이제 강연이 될 것 같은데, 기쁜 마음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 전공자들이 특히 이제 입문적인 강의 이런 것도 좀 했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 보니까 이 생물학의 최재천 교수님 이런 분들은 뭐 거의 압도적이더군요. 뭐 제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데, 아마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 통계학 관련해서도 그러한 그 강연자들이 있으면 굉장히 우리 학계를 기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학회에서 제가 이런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염치가 없죠. 저는 뭐 한국 갤럽상과 같이 학술상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한 업적을 내지도 못했고, 통계학회 회장과 같이 큰 어른의 자리에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제가 통계학회 활동으로 가장 자랑스럽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게 1996년도에 특별 포럼으로 통계학 용어 개정에 관한 포럼이 있었는데, 이때 제가 이제 주 발제자였고, 공동 발제자는 성래경, 이태림, 김지연, 토론자는 박병구, 송건태, 최종후, 한 분만 빼놓고는 다 이제 퇴임하셨네요. 그리고 사회는 안윤기 교수셨고, 제가 용어의 국문화에 특별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87년, 97년, 또 2002년 세 번에 걸쳐서 이런 활동을 하였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관심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새로운 분들이 해야 되고, 지난 5년 전인가 대한수학회와 네이버에서 같이 하는 수학백과 작업의 통계학 부문 위원으로 한 몇 년 일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젊은 분들이 젊은 감각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 우리 통계학 용어를 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예컨대 편의보다는 편향이 좋고, 우도보다는 가능도가 좋은 단어이고, 근데 아직도 제가 아쉬움을 갖는 부분은 랜덤에 대한 번역에 있어서 지금은 임의라고 하는 건데, 저는 임의보다는 우연의 좋은 단어였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의성, 임의라는 건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긴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는 거다 라는 뜻인데, 이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보고, 저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말에 맞다, 개념에도 맞다.
또 북한에서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고, 제가 이제 40권의 책을 쓰면서 뭐 제가 기여했기를 바라는 건데, 우리말, 통계학을 우리말로 표현해내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글로벌 시대가 돼서 영어로만 강의하고 영어로만 논문을 쓰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말 표현도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다른 학회는 통계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가 제 경력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와키모토 펀드를 94년부터 26년에 걸쳐서 관리를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즈마사 와키모토라고 하는 분과의 특별한 인연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분이 갑작스럽게 병사를 하시는 바람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부인께서, 미망인께서 600만 엔, 그러니까 우리말 현재 시가로는 6천만 원을 기증을 하셨고요. 기증한 뜻이 이 한국, 일본 등 이 동아시아권의 통계학 교류, 젊은 사람들의 교류를 위해서 쓰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뭐 한국, 중국, 일본 간에 정치적으로는 여러 갈등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동아시아권의 이 교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기대한 만큼은 기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여간 돈 관리는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타이완 그리고 중국, 일본과 한국의 공동학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낸 돈은 아닙니다. 이분이 내신 돈이고, 근데 관리는 충실하게 했고 오거나이즈 하는데 나름의 기여를 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제가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인적 커넥션이 없어서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통계학회에서 뭐 중국을 포함해서 일본, 한국을 묶는 이러한 교류의 틀을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사생활입니다. 가족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 아이가 제 손자고요. 네. 그동안 여러 뭐 언어 장애도 있고 고생했습니다만, 네. 제 아들이 이쪽은 며느리고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 아들이 이제 수리과학, 수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근히 수학하는 사람들한테 통계학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계학은 뭐 수학에서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물학적으로 수학을 낳은 통계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충분히 솔리드한 카운터 이그젬플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수학은 통계학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게 로버트 프로스트의 제일 대표적인 시죠. 또 Road Not Taken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도 많은데 이것이 이제 길을 가다 보니 갈림길이 되었다. 왼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으로 갈 거냐 이게 망설여지고 특히 젊은 날에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 네, 저는 이제 회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저희 집안 자체가 뭐 이과 과학 전공자, 의학 전공자도 없었고 저는 주로 문과와 예술 분야의 집안에서 자랐고 제가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저는 그냥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였어요. 그림 그리는 건 아마
그 학년에서 제일 잘했거나 뭐 제일 잘했다고 그러면 또 음대 미대 간 사람들이 또 항의할 것 같은데 잘하는 몇 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1 되면서 물리학이라는 게 이게 엄청 재밌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고1 동안에 좀 망설이게 되었는데 고2 되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최병선 형을 만나게 되었어요. 최병선 형은 저보다 1년 선배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벌써 50년을 지났는데 이번에 보니까 같이 퇴임해요. 그 놀라운 점인데 엊그제 만났습니다만 하여간 건 농담이고요. 제가 최병선 형을 만나면서 이게 수학이 더 재밌구나. 그걸 알았어요. 물리보다 더 재밌구나. 그래서 이제 수학 쪽으로 오게 되었던 그런 갈이 되었는데 그 퇴임할 때가 되니까 다른 길로 갔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통계학을 접으면서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